지난 시간에는 중립외교 추진을 둘러싼 광해군과 신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을 놓고 충돌했고 각자 어떤 주장을 하였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강의의 세 번째 주제는 중립외교가 초래한 광해군의 정치적 고립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명단에서 보다시피 수백 명에 달하는 조정관료 중에서 광해군의 지지파는 극소수였습니다. 소북에 해당되는 박승종, 박자흥 부자, 서인인 유희, 대북인 박정길, 남인인 황중윤, 남인인 조찬한, 대북인 이위경, 중북인 이면, 이 8명 정도가 광해군의 중립외교 추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아마 지지 의사를 밝혔던 사람이라고 추릴 수 있겠는데요. 보시다시피 이들의 당색은 매우 다양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광해군의 중립외교에 대해서 끝까지 동조하는 입장을 표현한 것은 아니었고 또 이들끼리의 연대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다름 아닌 조정의 분위기가 이들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이었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으로 윤이나 이명 같은 사람들은 언관들로부터 격렬한 탄핵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들 대부분은 광해군의 중립외교를 끝까지 공개적으로 지지하지 못하고 대부분 입장을 선회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선입견과는 달리 광해군의 중립외교를 반대했던 것은 인조반정을 일으킨 서인 일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당시 존재했던 붕당에 걸쳐져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광해군의 정치적 동맹이라고 할 수 있는 대북파마저도 광해군의 중립외교 추진에 대해서 적극적인 동조의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대북의 정신적인 영수인 정인홍도 징병에 동의했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더욱 적극적으로 광해군 중립외교 추진에 반대 깃발을 올렸던 사람은 다름 아닌 대북파의 영수 이이첨이었습니다. 그는 광해군의 중립외교 노선을 적극적으로 반대했고 반면 명예 징병 요청은 적극적으로 수용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후군과의 국서교환은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례에서도 보다시피 광해군은 자신과 정치적 동맹관계에 있는 정파로부터도 지지를 못 받았는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여기에 광해군의 부인인 왕비 유씨도 포함됐다는 사실입니다. 왕비 유씨는 광해군에게 올린 한글 상소의 앞머리에서 대명의리와 제조지은을 강조하면서 모문용에 대한 후대와 지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사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듣자오니 모 유격의 수군이 나와서 진강을 회복하고 따라서 우리나라에 군사원조를 청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역시 쾌히 승낙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명나라 장수들이 잔병을 이끌고 나와 생사를 돌보지 않고 적을 토벌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나라가 협력하여 싸움을 도와주리라 믿고서 감히 대사를 시작한 것인데 우리나라가 조금도 돌봐주지 않고 있다가 혹시라도 적이 쫓아나와서 명나라 군사를 다 죽이게 된다면 우리나라가 천하의 일을 그르친 것이니 어찌 원통하고 애석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료는 조경남이라는 사람이 쓴 야사인 속장록에 한문으로 번역되어서 실려 있습니다. 이 왕비 유씨는 한성부 판윤 유자신의 딸로서 광해군대 집권 세력인 소북의 지도자인 유이분의 누이동생이기도 하였습니다. 즉 소북의 지도자였던 유이분의 누이동생인 왕비 유씨도 광해군의 중립외교를 지지하지 않았고 대북의 영수였던 이이첨도 광해군의 중립외교 노선을 지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광해군의 중립외교 노선은
후금의 세력이 커질수록 더욱더 조정 내부로부터 격렬한 비난을 받았고 이것이 광해군의 정치적 고립을 심화시켰는데요. 그 계기가 되는 것은 1621년 3월, 즉 광해군 13년에 후금이 요양과 심양을 점령한 사건부터였습니다. 즉 후금은 당시 요동의 중심지였던 요양과 심양을 점령함으로써 1616년 후금을 건국한 이래로 거의 6년여 만에 명이 장악하고 있던 요동 지역을 다 석권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신감을 얻은 후금은 고압적인 문투와 참월한 형식의 국서를 조선에 발송합니다. 조선 국왕 앞으로 발송된 명의의 국서에서는 조선 국왕, 당시 광해군을 너라고 지칭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명분에 어긋난 국서가 들어오자 조선 내에서는 들끓는 배급론, 즉 후금을 배척하자라는 의론이 불같이 일어났는데요. 광해군은 이러한 의론에도 불구하고 후금과의 교섭, 심지어는 이 국서에 대한 회답을 지시합니다. 자, 이렇게 되자 신료들의 반발과 태업이 잇따랐는데요.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은 사례입니다. 첫 번째, 후금과의 교섭을 위해서 차관으로 파견되는 임명을 기피하는 사례입니다. 당시 만포청사 정충신은 천조, 즉 명나라에 알리지 않고 자신이 후금과 교섭하는 것은 천하의 죄를 짓는 것이라며 차관 임명을 기피하기도 했고 끝내 차관 임무를 수행하고 한양으로 올라오는 도중에는 광해군이 아니라 모문용의 진영을 먼저 찾아가서 사건의 전말을 얘기도 하는 행태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후금에 보내는 회답국서에 서명을 거부하는 사태도 잇따랐는데요. 평안감사 박역 같은 인물은 인조반정 직후에 광해군의 최측훈으로서 외교, 군사 업무를 전담했다는 이유로 처형된 인물입니다. 이 인물마저도 후금에 보내는 회답국서에 서명을 거부할 정도로 광해군의 정치적 고립은 심화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국면 속에서 광해군은 임목퇴비 이후로 정치적 금고 상태에 있었던 서인, 남인, 소북계 인물을 재등용함으로써 전국에 전환을 꾀하였습니다. 이때 등용된 2명의 서인계 인물 중에서 이기와 최명길 등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들이 바로 인조 반정의 1등 공신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광해군의 정치적 고립은 인조 반정의 성공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목 대비 폐위 논쟁 때와는 달리 광해군의 중립 외교 입장을 적극 지지하는 상소는 하나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놓고 보면 궁궐영건이라는 광해군의 어떤 내치에 있어서의 실책이 없었더라도 과연 인조반정은 안 일어났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볼 때 광해군의 철저한 정치적 고립, 즉 중립외교 추진에서 비롯된 철저한 고립은 인조반정의 간접적인 원인이 되기에 충분했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강의의 세 번째 주제인 광해군의 정치적 고립입니다. 오늘 3주차 강의에서는 광해군이 추진한 중립외교의 한계, 이를 둘러싼 조정의 대립과 갈등, 중립외교가 초래한 광해군의 정치적 고립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조반정의 명분과 인조반정 이후 집권세력이 추진한 친명 배후금 외교의 실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